정책과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 전우용의 사담. 오늘은 지난 1월 21일 날 서울시에서 발표한 광원광장 재구조화 설계안,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17개국 49개 팀을 물리치고 당당히 이제 당선작을 발표하신 딥 서피스, 과거와 미래를 깨우다 설계안에 참여하신 서울시립대 김영민 교수를 모셔서 이 설계에 담긴 깊은 뜻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촛불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특정한 사건의 의미를 담았다기보다는 그걸 또 연상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나 봐요. 예, 먼저 당선작을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경복궁 앞에 거리를 조성한 사람이 정도전이라고 하잖아요. 네, 정도전의 그렇죠. 광장이라고 네네. 얘기하는데 그에 이제 못지않은 이름을 이제 앞으로 광화문광장에 남기면은 일단 같이 축하드립니다. 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이 제목이 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네. 사실은 거기서 나온 의미가 그 깊은 소리라는 게 사실 역사책 하면 이제 저희 사극 생각하면 이제 큰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이 큰 사건들 갖고 하는데 이건 정말 이제 소소한 이야기서부터 큰 이야기까지 그 역사적 사건들이 우리랑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줘서 이런 측면에서 깊구나. 여러 층에서 이게 서울이 깊구나.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그 깊이를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런 어떤 그 포인트를 갖고 왔죠. 사실은 깊이와 표면이라고 하는 것이 정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이 그렇죠. 광화문광장 자체가 그런 반대되는 것, 서로 상반되는 것을 조화시켜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공간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간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는데 채점하는 팀은 만장일치로 이제 1등상을 이제 지금 딥 서피스 팀에게 주었던 거죠. 정말 이제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였습니다. 사실은 그 유럽 역사를 보면 트라팔가 광장이라든가 바스티유 광장이라든가 고대 로마에서는 그 광장을 포럼이라고 했고 그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신전, 그다음에 행정청, 정청, 그리고 법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하나의 이제 공적 공간으로 만들어졌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우리 고구려 때나 발해 또는 이제 당나라 제도에서 나타나듯이 궁성 앞에서 길게 뻗은 도로, 주적대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럽 도시에서는 광장이 중심이고 동아시아 도시에서는 대로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아시아적 대로와 유럽적 광장, 우리가 광장이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하면서 이게 서로 배치되는 개념, 아까 처음에 딥 서피스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배치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사실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좀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좀 주제고 고민이긴 했어요. 이게 제가 한 3년 전에 또 다른 광장을 설계한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세종시에 그 도시 상징 그 광장인데 재밌게도 되게 비슷해요. 길쭉하게 생겼어요. 길쭉하게 생기고 광화문 광장이 이제 흡사하게 생겼고, 근데 이제 유형을 보면은 그 서양의 광장은 길쭉한 게 많이는 없어요. 그렇죠. 스퀘어죠. 많이 없고 또 어떤 되게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그 광장 완전히 새로 만드는 거였거든요. 근데 똑같이 광화문 광장의 요 도로처럼 양쪽에 도로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우리 아직 광장이 낯설구나. 결국에는 어떤 이동성이 계속 중심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광장이 그 황태현 광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광장 명칭이 처음 등장하는 게 원래는 교통광장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 의해서 이제 들어온 요건데, 일본 동아시아 전체가 광장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떤 이동 중심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움직이는 대로의 성격과 머물러야 하는 이제 광장의 성격에서 서양의 광장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게 왜 머무냐 하면은 공간 구조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건물과 붙어 있어요. 사실은 그거를 그 광장 자체를 완전히 머무의 공간으로 바꾸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건 대로로 만들어진 거였고 그게 600년의 역사가 있고 근대화를 넘어가면서도 그거는 사실 어떤 어마어마한 관성이 붙어 있다고 보고 이거를 갑자기 이제 머물자라고 할 때는 그게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움직이는 흐름 자체는 받아줬어요. 지하를 머금의 공간으로 이제 만들고 위는 주로 이동의 공간, 그 비어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그 비어있는 광장의 사이에 저희는 다른 팀과 달리 되게 나무들을 아기자기하게 심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움직이면서 머물게 할 수 있는 공간이죠. 사실은 아마 주변 건물에 아기자기한 뭐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으면 오히려 그런 머물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되게 큰 건물들이잖아요.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정부종합청사 이런 어떤 건물들이라서 오히려 층을 2개를 만들고 밑에는 거의 머금의 공간, 위에는 어떤 이동과 비어있는 공간 하면 이 수직적인 어떤 그 교환이 나면서 조금 더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공간, 이게 서양 것도 아니고 동양 것도 아닌데 오히려 뭔가 새로운 어떤 한국적인 광장과 대로의 그 묘한 솔루션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에펠탑을 보면은 파리가 연상이 되고 네네. 자유의 신상을 보면 뉴욕이 연상이 되고 네네. 빅벤을 보면은 런던이 연상이 되고 그렇죠. 콜로세움을 보면 로마가 연상이 되고 네네. 그럼 한국과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은 뭘 보고 연상할 것이냐 이제까지는 무슨 남대문이 그런 역할을 한다든가 네. 그래 네네. 왔었어요. 근데 네네. 이제 이 광화문을 이제 그런 국가의 상징으로 삼겠다고 하는 의지가 네. 김영삼 정권 때부터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군주가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의 상징 공간을 일반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상징 공간으로 바꿔야 하니까 네네. 그러면서도 역사성을 살려야 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유교적 정치 이념과 민주공화국적의 정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데 네네. 이 상충되는 그 가치를 네. 한 공간에 어떻게 하나를 죽이지 않고 조화롭게 표현할 수 있느냐 네네네.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네. 왕조국가의 어떤 거는 민주주의와 상충이 되고 이런 거에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관아라든가 궁이라든가 이런 걸 그린 그림들을 봤어요. 숙천제하도라든가 그 뭐 동골도도 보고요, 경기감영도도 봤는데 재밌게도 그 저희는 이제 나무가 그렇게 큰 역할을 안 할 거라고 봤는데 건물은 되게 정형적이거든요. 건물 정형적인데 항상 이 자연에서 뒤에 있는 산에서 나온 어떤 흐름이 있고 그 재밌게도 나무를 그리는 방식이 되게 달라요. 나무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어떤 저희가 보는 풍경 하나 이런 거 보면 이게 한 덩어리거든요. 하나의 흐름. 이제 민주주의로 왔을 때 그 개인의 어떤 의견이나 가치가 살아있는 거지. 하나로 뭉뚱그려서 이거는 뭐 삼열의 뭐 그 플라토너스 식재 어떤 어떤 집단 예, 이게 아니라 이런 개개인을 하나로 중시한다는 있는 게 아니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나무 하나하나가 살아있고 또 재밌는 거는 이거 하나의 어떤 정형적인 나무가 아니라 요것들을 배치도 일부러 이게 좀 간격들을 달리했어요. 왜냐면 나무가 달라지면 이 크기라든가 수종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고 그러면 이제 작은 공간 큰